상상해봐. 너는 1550년 불가리아의 작은 마을에 사는 12살 소년이야. 아침 안개가 골짜기를 수위처럼 감싸고 너는 아버지를 도와 양을 보살핀다. 양목에 매단 방울들이 평생 너의 배경음 같던 잔잔한 선율을 만든다. 엄마는 아침을 준비한다. 갓 구운 따뜻한 빵과 고향의 맛, 안전의 맛, 네가 아는 모든 것의 맛이 담긴 염소젓. 그때 그 소리를 듣는다. 자갈길을 내리치는 말발굽의 굉음, 아버지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지고 엄마가 들고 있던 점토 항아리를 떨구며 산산이 부서진다. 마치 너의 세계가 부서질 예고처럼 마을 사람 모두가 그 발굽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 술탄의 징집관들이 온 것이다. 너는 나무술의 뒤에 숨어본다. 오스만 관리들이 말에서 내린다. 비단 옷은 긴 여정을 거쳤는데도 티 한 점 없고 그들은 두루마리와 명단을 들고 모인 마을 사람들을 가축을 감정하듯 차갑게 훑어본다. 그중 한 명이 곧장 너를 가리키는 순간 엄마는 무릎을 꿇고 그들이 이해할 생각도 없는 말로 애원한다. 아버지는 침묵한다. 저항은 가족 모두의 죽음을 뜻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너는 끌려간다. 너는 술탄을 섬길 거라며 출세할 거라며 이건 영광이라며 달콤한 약속을 듣는다. 하지만 수레가 네가 알던 모든 것에서 멀어질 때 네 귀에 남는 건 멀어져 가는 엄마의 흐느낌뿐. 너는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한다. 이것이 너의 새 삶의 시작이었다. 지구상 가장 강대한 제국의 궁정소년, 즉 굴람으로 살아가는 길. 그리고 궁전 담장 안에서 너를 기다릴 공포들은 안개 낀 고향 계곡에서 양을 보던 그 소박한 날들을 너로 하여금 그리워하게 만들 것이다. 본격적으로 잊힌 생존과 고통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역사의 숨은 진실을 배우는 이 여정을 좋아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고 이런 콘텐츠를 더 보려면 구독해줘. 그리고 네가 어디에서 듣고 있는지도 댓글로 알려줘. 서로 다른 곳에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과거에 대한 공통된 호기심으로 함께 이 오래된 이야기를 탐험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이스탄불로의 여정은 내 새로운 삶을 규정할 체계적 잔혹함을 처음 맛보게 했다. 너와 수십 명의 소년들은 몇 주 동안 험한 지형을 걸었다. 먹을 건 늘 모자랐고 노숙하거나 조악한 막사에서 잠들었다. 뒤처진 아이들, 병든 아이들, 희망을 놓아버린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버려졌다. 너는 수도에 닿기도 전에 궁정 생활의 첫 교훈을 배웠다. 약함은 곧 죽음. 살아남으려면 강하거나 영리하거나 무엇이든 적응해야 했다. 네 옆에서 걷던 소녀는 14살쯤 되어 보였고 그리스의 어촌에서 잡혀왔다. 이름은 니코스였다. 곧 그 이름조차 금지될 거라고 그는 속삭였다. 행군 사흘째 밤 탈출을 시도했지만 경비병은 한 마일도 가기 전에 그를 붙잡았다. 그들은 니코스를 다른 소년들 앞에 끌어와 본보기로 두들겨 팼다. 그의 비명은 들판을 가로질러 메아리 쳤고 너는 눈을 꼭 감아 소리를 막아보려 했지만 교훈만은 막을 수 없었다. 도망은 불가능, 저항은 무의미. 이스탄불 변두리에 이르렀을 즈음 너는 유령처럼 움직이고 물어볼 때만 대답하고 경비의 시선이 사냥꾼처럼 변할 때 스스로 투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밤마다 몇몇 소년이 사라졌다. 도망치다 잡힌 아이도 있었고 그냥 다음 날을 견디지 못한 아이도 있었다. 줄에서 비어있는 자리들은 너 자신의 유한함을 계속 상기시켰다. 이스탄불의 스카이라인은 원래 숨막히게 아름다웠을 것이다. 하늘을 찌르는 미나레, 거대한 하기야 소피아의 돔, 곧 내 감옥이 될 광대한 궁전단지. 하지만 내 뱃속에 내려앉은 건 돌덩이 같은 공허한 두려움뿐이었다. 이 웅장한 도시는 네가 잃은 모든 것과 네가 될까 두려운 모든 것을 상징했다. 도착하자마자 첫 선별이 있었다. 오스만 관리들은 살아남은 소년들을 잠재력에 따라 갈랐다. 굴욕적이고 샅샅이 뒤지는 절차였다. 말처럼 이를 들여다보고 반사신경을 시험하고 글자와 숫자에 대해 아는 것들을 읊게 했다. 키를 재고
피부에 흠이 있는지 살피고 얼굴 생김새를 미술품 감정하듯 평가했다. 가장 총명하고 용모가 빼어난 아이들은 궁정학교 엔데룬으로, 그 외는 엘리트 보병인 예니체리가 되곤 했다. 하지만 궁정 업무로 뽑힌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 기다렸다. 육체의 지구력만이 아니라 영혼이 체계적 비인간화를 견딜 수 있는가를 가르는 시험이었다. 너는 운이 좋다는 부류에 들었다. 톱카프궁 안에 자리한 엔데룬 학교로 선발된 것이다. 너의 맑은 피부, 반짝이는 눈, 또렷한 지능을 본 관리들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친절이 아니라 좋은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표정임을 너는 그때 몰랐다. 엔데룬은 세상 최초의 제도화된 영재 교육이라 불리기도 한다. 말만 놓고 보면 맞지만 교육이 네게 어떤 의미였는지 어둠을 가린다. 물론 언어를 배울 것이다. 아라비아어, 페르시아어, 터키어, 수학, 천문학, 문학, 법학도 공부할 것이다. 음악, 서예, 다양한 공예도 익힌다. 하지만 이 교육에는 단지 학문을 넘어서는 대가가 붙었다. 너의 세계가 된 궁전 단지는 대리석 복도와 화려한 방, 숨은 통로가 얽힌 미로였다. 어느 모퉁이든 위험이 도사렸다. 너는 외부와 층층의 담, 경비, 의전으로 격리된 숙소에 수용됐다. 탈출은 어렵다 못해 상상조차 못하게 만드는 장치들. 네가 잠들 방형은 대리석 무덤처럼 길게 뻗어 있었고 좁은 침상엔 사슬 같은 감촉의 비단이 덮여 있었다. 첫날 밤 너는 깨어 누워 너의 감금 생활을 채울 소리를 들었다. 집 생각에 훌쩍이는 소년들의 눌린 흐느낌, 알아듣지 못하는 속삭임들, 불이 꺼진 뒤 복도를 배회하는 상급생과 감독관의 발소리. 엄마가 떠나며 손에 쥐어준 작은 나무 십자가를 꼭 쥐었지만 아침이면 그 마지막 연결마저 발각되어 빼앗겼다. 너는 새 이름을 받았다. 메흐메트. 기독교적 뿌리를 잊으라 했다. 제국의 공식 신앙으로의 개종은 선택이 아니었다. 붙박인 절차였다. 마치 네가 자발적으로 이 길을 택한 것처럼 의식은 성대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의지는 없었다는 걸. 넌 시킨 대로 문구를 따라 했지만 마음속에 엄마의 자장가와 아버지의 이야기만은 붙잡고 있었다. 가장 교묘한 교육의 핵심은 너의 개별 의지를 체계적으로 부수고 황실의 쾌락과 권력을 위한 도구로 다시 빚는 일이었다. 궁은 복잡한 서열로 움직였다. 승진은 학업 성취만이 아니라 윗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느냐에 달렸다. 기쁘게 한다는 말의 범위는 어린아이가 배워서는 안 될 방식들까지 포함했다. 궁의 불문율 첫 수업은 아흐메트라는 상급생에게서 왔다. 이곳 생활 3년 차라 했다. 어느 저녁 그는 허락 없이 네 침상 끝에 걸터 앉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협박과 약속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너는 새내기라며 아직 이곳의 규칙을 모를 거라며 자신이 널 보호하고 가르치고 승진을 돕겠다고 했다. 선생들이 그를 아끼고 어린애들에 대한 그의 추천을 귀담아 듣는다고 했다. 그의 손이 네 어깨 위에 머무르는 순간 너는 얼어붙었다. 낯선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다인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의 태도에는 피부가 곤두서는 무언가가 있었다. 대가가 있다고 했다. 보호에 감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우리 둘만 아는 특별한 방식이 있다고. 너 앞에 놓인 선택은 수천 명이 겪던 그것이었다. 거절하면 매질과 고립, 승진의 꿈은 사라진다. 받아들이면 보호와 호의를 얻는 대신 남아있던 어린 순결의 마지막 조각을 내줘야 한다. 좋은 선택은 없다. 살아남는 길만 있을 뿐이다. 궁 안의 성적 생태계는 복잡하고 포식적이었다. 세대에 걸쳐 굳어진 규칙에 따라 굴러갔다. 어릴 때 거세된 내시들은 자신들 또한 상처를 지녔지만 막강한 권력을 쥐고 새로 들어온 아이들을 마음껏 이용했다.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 역시 한때 피해자였지만 수호자가 되기보다 열성 집행자가 된 이가 많았다. 상급생은 하급생을 노렸고 이렇게 이어진 가해의 사슬은 오랜 세월 끊기지 않았다. 일종의 왜곡된 신고식이었다. 이미 통과한 자가 아래의 자를 짓밟으며
자리를 굳히는 방식. 궁의 관리들은 권세로 가장 아름다운 아이들에게 손을 뻗었고 처벌은 없었다. 피해자에게는 호소할 곳이 없었다. 더 사악했던 지점은 이런 관계가 공식 서열과 얽혀 있었다는 사실이다. 숨겨진 추문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였다. 너무 깊숙이 짜여 들어가 자연스럽고 불가피해 보일 정도로 유력자의 눈에 든 소녀는 빠르게 진급하고 공부가 쉬워지고 생활이 편해졌다. 거절하거나 눈밖에 나면 허드레실로 밀려나거나 더 모진 규율을 받거나 기록에서 아예 사라졌다. 심리는 철저히 무너졌다. 가족과 끊기고 본래의 정체성을 벗겨지고 몸이 거래되는 물건이 되는 세계에 내던져진 아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복합 외상이라 부를 반응을 보였다. 어떤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계산적으로 변했고 성을 수단으로 삼는 법을 배웠다. 어떤 아이는 안으로만 숨어들어 껍데기처럼 움직였다. 너는 그 양쪽을 눈앞에서 봤다. 너와 같은 고장에서 온 디미트리는 웃고 추파를 던지는 법을 익혔다. 반년 만에 그는 더 좋은 옷, 더 나은 식사, 개인 언어 선생까지 얻었다. 하지만 눈은 죽어 있었다. 더는 집이나 가족을 말하지 않았다. 새내기가 들어오면 그는 한때 관리들이 너를 보던 그 계산의 눈으로 아이들을 훑었다. 반대로 스테파노스라는 그리스 소녀는 굴복을 거부했다. 매질과 벌을 견뎠고 점점 유령처럼 사라졌다. 의무는 기계적으로, 공부는 그럭저럭, 그리고 어느 아침 침대는 비어 있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다. 너는 중간을 꿈꿨다. 살아남기 위해 몇몇 요구는 받아들이되 건드릴 수 없는 중심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 타협을 허락하지 않도록 궁은 설계되어 있었다. 매일 새로운 시험이 왔다. 굴욕과 파멸 사이의 선택. 시스템이 너를 자기 닮게 깎아내는 새로운 장치. 때때로 유럽 사절들이 이 숨은 세계를 흘낏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기록은 편견과 무지에 흐렸다. 16세기 베네치아 대사는 궁 관리들이 어린 남종에게 유난히 친밀하다며 불편한 장면을 암시적으로 남겼다. 10살, 11살쯤의 아이들이 비단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나이든 남자들을 시중드는 모습에서 상하 관계를 넘어선 친밀이 엿보인다고 17세기 프랑스 외교관은 더 노골적이었다. 연회장에서 젊은 시종들은 새장 속의 아름다운 새처럼 복도를 오갔고 눈은 숙였으나 몸은 전시된 듯했다. 특정 관리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소유욕 어린 태도, 주인이 다가올 때 소년 눈에 번쩍이는 두려움을 그는 적었다. 육체적 환경도 심리를 짓눌렀다. 너는 사생활이 거의 없는 비좁은 방에서 살았다. 모든 순간이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었다. 새벽 전 기도에 깨웠다. 네가 억지로 배운 기도. 식사는 정해진 시각에 딱 먹을 만큼만. 일정은 촘촘해. 사유와 저항의 틈을 주지 않았다. 벌은 잦았고 창의적일 만큼 굴욕적이었다. 모국어를 쓰거나 옛 풍습을 이어가거나 새 삶의 열정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매질과 공개 망신, 몸 하나 겨우 누일 감방에 고립됐다. 내 앞에서 밀롯이라는 소년이 옛 신앙의 방식으로 기도하다 잡혔다. 그는 마당 한복판에서 하루 종일 벌거벗겨졌고 다른 학생들이 조롱하도록 부추겨졌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너의 옛 정체성은 금지일 뿐 아니라 수치였다. 궁 안에는 또 다른 경제가 있었다. 좋은 행실, 학업 성취,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급자를 만족시키면 작은 혜택을 얻을 수 있었다.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편한 잠자리, 책이나 악기에의 접근. 너의 좁은 세계에서 이런 것들은 소중한 화폐가 되었다. 저항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협력을 생존의 길처럼 보이게 하는 복잡한 충성의 그물이 짜였다. 너는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계산적인 머리로 이 경제를 건넜다. 상급생의 공부를 도와주면 그들의 다른 요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알았다. 특정 과목에서 두각을 보이면 보호막이 되어줄 교사의 눈에 든다는 것도 깨달았다. 완벽한 복종과 새 삶에 대한 과시된 열정을 보이면 너의 좁은 세계에서 거대한 자유처럼 느껴지는
작은 해방을 얻을 수 있었다. 도망치는 아이도 있었다. 그러나 반도에 자리한 궁의 지형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탈출은 극도로 어려웠다. 붙잡히면 처벌은 더 가혹했고 모두 앞에서 실행되어 경각심을 심었다. 황금뿔만을 헤엄쳐 건너 탈출하려던 아이가 거의 죽다시피 끌려오는 걸 너는 보았다. 공개된 매질은 그를 영구적으로 망가뜨렸다. 그는 살아있는 경고가 되었다. 부서지고 겨우 움직이며 반항이 무엇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표지판처럼 간혹 성공에 빠져나간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 무서운 딜레마가 기다렸다. 궁에서 너무 오래 보냈고 본래의 정체성은 철저히 지워졌다. 돌아가도 예전 삶은 없다. 가족은 몰라보거나 공동체는 변절자와 개종자로 배척할 수도 있었다. 궁 밖에서 버틸 기술도 마땅치 않았다. 대부분은 며칠 내 다시 잡혔다. 붙들리지 않은 소수마저 자리를 잃고 표류했다. 세상이 더는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너는 지성과 적응력, 신중히 계산된 수능으로 살아남았다. 그럴수록 더 깊은 타락과 맞닥뜨렸다. 가장 성공한 학생은 고위관직에 재수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성공은 네가 겪은 시스템을 되풀이하는 대가와 맞물려 있었다. 내 선생과 감독, 너를 믿고 동시에 상처 입힌 이들이 한때 너 같은 아이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가족에게서 떼어지고 제국의 도구로 주조된 아이. 인식은 잔혹한 선택을 데려왔다. 저항하다 부서질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껴안고 집행자가 될 것인가? 다음 세대를 고르고 그들을 분해하고 다시 쌓고 권력과 착취의 서열을 유지하는 역할을 많은 소년이 후자를 택했다. 영원히 먹잇감으로 남는 것보다 포식자가 되는 쪽이 쉬웠기 때문이다. 칙마라 불린 졸업의식은 궁정교육의 끝이자 제국 봉사의 시작을 뜻했다. 수년간 교육이라는 외피를 쓴 체계적 학대 끝에 너는 다언어에 능하고 행정과 외교를 익히고 예술과 과학을 배운 젊은이로 걸어 나왔다. 동시에 권력과 착취가 뒤엉킨 세계관을 각인당한 사람으로 정상적 관계의 능력이 되돌릴 수 없게 손상된 사람으로 나섰다. 많은 졸업생에게 이 전환은 착취의 형식만 바뀐 것에 불과했다. 관료로 간 이들은 성적 호사와 정치적 출세가 여전히 엮인 세계로 들어갔다. 궁에서 배운 권력, 복종, 생존의 법칙이 성인기의 삶을 계속 주조했다. 군직을 맡은 이들은 궁의 상흔을 품은 채 제국의 의지를 가차없이 집행하는 자가 되거나 허물어진 내면을 부여안고 의미를 잃은 삶을 견디는 자가 되었다. 오스만 엘리트의 태도는 복잡했고 시스템의 어두움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논리로 정교했다. 규정상 많은 행위가 금지였지만 현실의 궁정은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행태에 눈을 감았다. 이 체계는 유능한 관리와 충성스런 인력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1차 목적이었다. 인간적 대가는 성공의 외부 변수로 치부됐다. 비판은 제국의 세련된 교육과 승진 방식을 모르는 외부인의 무지로 밀쳐졌다. 때로 동시대의 궁정사가들은 그늘을 언급하면서도 전체 가치를 옹호했다. 16세기 한 사관은 적었다. 궁정학교는 학생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고 모든 이가 변함없이 나오는 것은 아니나 그 쇳물의 도가니에서 제국이 가장 빼어난 인재가 탄생한다. 충성은 시험되고 능력은 완벽히 연마된다. 변형과 수련의 수사는 네가 겪은 현실을 가렸다. 너의 시험은 체계적 성악대였고 너의 규율은 정체성 파괴와 제국에 봉사하는 새 자아의 구축이었다. 너의 학습은 어린 순수와 정상적 관계 능력을 대가로 치러진 것이었다. 이 시스템을 더욱 섬뜩하게 만드는 건 진짜 교육 기회와 체계적 학대가 분리할 수 없게 엮여 있었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당시 기준으로 매우 높은 교육을 받았다. 네가 읽고 쓰는 언어는 세계 곳곳의 문을 열었다. 과학과 수학은 시대의 첨단을 담았다. 외교와 행정, 군략의 기술은 평생의 자산이었다. 그러나 그 교육은 착취와 분리되지 않았다. 너의 정신을 넓힌 스승이 너의 몸을 침범했다. 기회를 준 체계가
너의 무구함을 부쉈다. 출세를 약속한 기관이 그 출세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얼룩을 남겼다. 또한 이 책에는 전근대 사회에서 권력과 성, 폭력이 어떻게 얽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젊은 이를 착취하는 문화는 오스만만의 일이 아니었다. 고대와 중세, 곳곳에 다른 모습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오스만의 방식은 규모와 체계성, 그리고 제국 기구의 통합에서 두드러졌다. 숨겨진 일탈이 아니라 효율로 칭송받고 수혜자들에 의해 옹호된 공공제도였다. 17세기와 18세기에 이르자 궁정체계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군사기술의 변화로 예니체리의 비중이 줄고 새로운 행정 방식이 궁정 출신 관료 의존도를 낮췄다. 유럽의 영향과 사회 인식의 변화도 점진적 변모에 기여했다. 그러나 체계의 절정기에 국문을 통과한 수천 소년에게 이 변화는 너무 늦었다. 가족에게서 떼어진 어린 시절, 꺾인 순수, 제국 권력을 위해 부서진 영혼. 이는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제도화된 아동학대의 전형 가운데 하나로 남았다. 살아남은 소년들은 아름다움이 자산이자 위험인 세계를 건넜다. 지성은 가치 있었으나 인간성은 값으로 매겨지지 않았다. 출세는 영혼의 조각을 떼어내는 대가와 함께 요구되었다. 어떤 이들은 권력의 정상까지 올랐다. 재상과 장군, 총독으로 제국의 향방을 빚었다. 그러나 그들의 어깨에는 궁의 흉터가 남아 있었고 다수는 자신을 만든 학대의 순환을 다시 만들었다. 또 어떤 이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행방도 고통도 기록되지 않았다. 도착과 수련, 배치를 적은 관료 기록의 줄로만 남았다. 한때 그들의 발소리가 메아리 치던 궁의 벽은 지금도 서 있다. 이제는 박물관이 되어 관광객들은 오스만 궁정의 건축미와 예술품을 감탄한다. 엘리트를 길렀던 아름다운 전각들을 찬탄하지만 공간의 미만 본다. 대리석 복도는 가장 어두운 비밀을 지키고 교육과 착취가 맞물렸던 방들은 세대를 건너 지불된 대가를 침묵으로 감춘다. 안내는 궁정학교의 혁신, 유능한 관료 양성, 제국 성공회의 기여를 말한다. 체계 운영의 핵심이던 성적 학대는 말하지 않는다. 굴복 대신 죽음을 택한 소년들, 그 벽을 나서며 다시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남자들, 그들의 내면에 남은 금이 어떻게 평생 울렸는지 이 상상을 마치며 너의 이야기를 수천 명의 전형으로 떠올린다. 이것은 기이한 옛 이야기가 아니다. 실존한 아이들의 삶이다. 가족에게서 떼어져 이름과 정체성을 박탈당하고 지성과 육체가 가치로 매겨지는 세계를 헤엄쳐야 했던 아이들. 제국의 설계는 그들의 인간성을 주요 항목으로 두지 않았다. 네가 그 대리석 복도에 서서 가슴에 두려움을 품고 입술에 침묵을 담은 그 소년이라면 너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이름의 대표다. 시스템이 만들고 유지한 고통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너의 유령과 너와 닮은 모든 소년의 유령은 여전히 그 궁정을 거닌다. 제국의 화려함 뒤에는 인간의 고통이 기반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권력의 대가는 종종 선택권조차 없는 자들이 지불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포는 폭력 그 자체만이 아니었다. 그것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적용되었는지, 얼마나 완전히 정상처럼 여겨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철저히 역사에서 잊혔는지에 있었다. 너와 같은 소년들은 아름다운 물건처럼 다듬어지고 사용되다 생을 마쳤다. 너의 이야기는 이국적 각주가 아니라 제도적 잔혹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버텼는지 증언으로 남아야 한다. 너의 두려움, 어린 발걸음을 실었던 아침 공기는 오래전에 흩어졌지만 너의 이야기는 아직도 시간을 가로질러 울린다. 우리의 귀를 붙잡고 너의 고통을 증언하라고, 제국의 황금기가 어떤 값을 요구했는지 잊지 말라고 명한다. 너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일은 네 개인의 고통만이 아니라 역사 속 권력의 기계장치에 휘말려 쓰이고 버려진 모든 아이들의 고통을 기리는 일이다. 정복을 연민보다, 제국을 순수보다 앞세운 체계가 남긴 상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